안녕하십니까. 병자호란의 창으로 다시 본 조선시대 사람들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병자호란을 통해 무엇을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병자호란에 대해 기존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2주차에서는 병자호란이라는 외교적, 군사적 문제가 과연 어떤 환경과 구조 속에서 발생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중화와 이적의 구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지도는 조선 태종 2년 1402년에 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의 제목은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역대 제왕의 도읍이 있었던 곳을 그린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중국에서 수입된 세계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의 지도와 일본에서 수입한 지도를 덧붙여서 새롭게 제작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그리고 있는 세계 지도인데요. 맨 왼쪽에 가운데가 뚫려 있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사실 이 지도는 이러한 지리인식을 가능하게 한 명대, 더 정확히는 그 원대의 광활한 세계 정복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지리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어떤 확장된 세계지리 인식 이외에도 고대 중국인들의 천하관이 이 지도에는 크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천원지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평평한 땅에 이 세계의 중심에 바로 자기들의 나라,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국이 있고 이 나라가 가장 크고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중화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중화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시대 사람들도 자신들을 소중화라고 인식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듯이 일본에 비해 4배나 크게 그려진 조선의 모습이 이 지도 우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와는 달리 1602년에 당시 명예체류하고 있었던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에 의해서 제작된 세계 지도인 고려만국 전도를 보면요, 이 세계는 더 이상 평평한 게 아니라, 네모나고 평평한 게 아니라 타원형의 구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여전히 이 지도의 가운데에 있기는 하나, 더 이상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 아니라 지도 오른쪽에 보이는 남북 아메리카, 그리고 중국 옆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지도 하단에 있는 남극 대륙과 오세아니아, 이 대륙과 비슷한 크기의 땅을 가진 대륙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만국 전도는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에게도 유입되어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세계관에 커다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이러한 고대 중국인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화이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즉, 천하가 중화와 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화족 또는 하족이라고 불렸던 집단의 자기 우월적 인식에서 기원했는데요. 이들이 바로 지금 한족의 모태가 되고 중국 고대 황하 문명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러한 중화 이적으로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 생각, 그리고 자기 우월적 인식을 합쳐서
화이론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중화사상, 중화주의라고도 합니다. 이 화족 또는 하족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황하 중하류 지역에서 고대 문명을 이룩했고 기원전 1600년경에는 상이라는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이 상의 마지막 도읍지가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의 뒤를 이어서 주나라가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들의 이런 정치, 경제, 문화에 있어서 다른 주변의 민족이나 집단에 비해서 절대적인 우위가 바로 화이론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화이론은 서주 시대를 거쳐 춘추 시대에 이르면 더욱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흔히 설명됩니다. 따라서 이런 화이론에 따라서 중국인 또는 중화인들은 주변의 집단이나 민족을 차별하고 야만시했는데요. 동쪽에 있는 집단은 이, 서쪽에 있는 집단은 융, 남쪽에 있는 집단은 만, 북쪽에 있는 집단은 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들 집단이 스스로 자칭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에 의해서 타칭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 4개 집단을 합쳐서 중국인들은 사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것을 줄여서 이적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번엔 중화의 3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는 지역적 개념, 종족적 개념, 문화적 개념이 중축적으로 복합된 개념이었는데요. 원래는 지역적 개념에서 출발한 용어라고 합니다. 즉, 자신들이 사는 그 공간을 중화 혹은 중국이라고 불렀던 데서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화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한족이 되는데요. 그들도 중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공간에서 한족이 향유한 문화를 또 중화라고 불렀습니다. 이 중화의 주된 내용이 바로 유교 이념의 바탕을 둔 예교 문화였습니다. 이른바 예의 보유 유무에 따라서 문명과 야만, 인간과 금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이 중화의 3대 요소로 부각된 데에는 춘추 전국 이래로 육아사상의 발달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춘추 전국 시대의 격렬한 전쟁을 거치면서 육아들은 이러한 전쟁을 종식할 어떤 대안으로서 인과 예라는 사상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예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은 예는 결국 세상 만물이 각자의 분수를 지니고 있고 이것을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에 따라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면은 세상이 전쟁 없이 그리고 분쟁 없이 평화로워진다고 믿는 사상이었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개인의 윤리적인 자발성에 바탕을 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육아사상가들은 이러한 예를 춘추 전국 시대의 어떤 전쟁과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예 사상이 중화, 즉 화이간에도 영향을 미쳐서 예를 가진 집단, 예를 가지지 않은 집단을 화 또는 화와 이로 구분하고 차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가 중화의 개념에서 강조되면서 또 달리 나타난 현상은 물론 예가 없으면 이적이라고 이제 차별되고 또는 금수라고 멸시되겠지만은 이적도 예가 있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중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반면에 중화라도 예교를 갖고 있지 않다면은 이적이 될 가능성도 생겨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화사상이 예와 연결되면서 굉장한 확장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주변에서 중화 문화를 받아들여서 발전을 꾀했던 여러 민족들은
일찍부터 자신들을 중화 혹은 소중화라고 지칭하면서 여기에 근거해서 자부심을 갖는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한국, 일본, 베트남, 유구 같은 나라들입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그 군왕들은요, 자신들이 중국의 천자와는 다른 독자적인 영역을 지배하는 또 다른 천자라고 인식하는 이러한 세계관 혹은 천하관을 다원적 천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군왕들만 하더라도 원간석기 이전에는 자국 내에서 황제 또는 천자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였으며, 그리고 자신들을 해동천자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는 중화의 천자가 있고, 유목국가에는 유목국가의 천자가 있고, 고려에는 해동의 천자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발전된 것이죠. 이상으로 오늘 첫 번째 강의인 중화 이적의 구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